어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눈치 없이 끼지 좀 마세요. 며느리는 민준이 졸업여행 티켓을 제 앞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무릎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된 날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가벼울 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난 날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30년 넘게 반찬 배달을 하다 보니 몸이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요즘은 배달 일을 그만뒀지만 새벽에 눈 뜨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엌으로 가는 겁니다. 아들 가족 아침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합니다.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려놓고 칼을 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이 제 명의인데 왜 저는 마치 일하러 온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 7시쯤 되면 며느리가 일어납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먼지 남았어요. 어제 청소 안 하셨어요? TV 선반을 손가락으로 쓸어 보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청소를 했는데 먼지라니. 며느리 눈에는 제가 뭘 해도 부족해 보이나 봅니다. 미안해요. 제가 다시 닦을게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참 작게 들렸습니다.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먼저 나오고 며느리가 손자 민준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민준이는 예전엔 할머니한테 안기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제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려버려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아들이 말했지만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고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제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식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그 자리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상석에, 민준이는 그 옆에. 저는 식탁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말도 별로 안 하고요. 말을 하면 며느리 눈치가 보이거든요. 민준아, 오늘 학원 끝나고 바로 오는 거야? 며느리가 아들에게 뭔가 말을 하고 아들도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기만 할 뿐 끼어들지 않았어요. 끼어들 틈도 없었고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제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치도 나물도 전부 가족들 입맛에 맞춘 것들 뿐이에요. 저는 그냥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참 낯설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이 집이 제 집인데 왜 저는 남 같을까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며느리는 정말 공손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허리를 깊이 숙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제 짐도 덜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였을까요? 6년 전이었나? 7년 전이었나? 세월이 흐르면서 며느리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하는 거라 저도 모르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무슨 일인가 싶어 며느리 앞에 섰는데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방 말이에요. 저쪽 작은 방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이가 크면서 공부방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쓰던 방은 안방 바로 옆에 있는 방이었어요. 볕도 잘 들고 크기도 적당했죠. 그런데 그 방을 민준이한테 주고 저보고 작은 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민준이 공부방이 필요하구나.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듣더니 바로 감사합니다. 어머니하고는 돌아섰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전혀 감사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짐을 옮겼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가 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 혼자 옷을 정리하고 이불을 들고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중간에 쉬어가며 옮겼죠. 작은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옷장 둘 공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며느리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 한쪽에 제가 아끼던 화분을 놓아뒀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방에 두시면 안 돼요? 거실이 지저분해 보여요. 화분 하나가 뭐가 지저분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순순히 화분을 치웠습니다. 제가 앉아서 TV 보던 소파 쿠션도 제가 쓰던 머그컵도 하나씩 치워졌어요. 어느새 거실에는 제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며느리가 고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가구들 뿐이었어요. 이 집이 제 명의인데 저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작은 방에 누워 있으면 문틈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어요. 집안에서 내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70이 넘으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걷다가 주저앉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족이 있는데 수술을 어떻게 혼자 받나?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 무릎 수술해야 한대. 아들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럼 집안일은요? 수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에이, 그래도 밥은 하셔야죠.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입원 준비물을 챙기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수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혼자 가야 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며느리는 민준이 학교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4인 병실에 누웠는데
옆 침대에는 딸이 어머니를 돌보러 와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 전화번호를 불러줬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호자분 곧 오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되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수술대 위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는 게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고개를 돌려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딸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틀 뒤 퇴원했습니다. 퇴원도 혼자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간신히 걸어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제게 한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은 가능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 통증보다 더 아픈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마음이 아픈 거였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걸을 수는 있게 됐어요. 목발을 짚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1층 우편함을 열어보니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광고 전단지 사이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보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봉투를 뜯어봤는데 그 안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안내. 대출이라니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천천히 읽어봤어요. 3천만 원 대출, 이자, 연체 2개월째, 연락 바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제 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신분증 사본도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2달 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셨고요. 제가요? 제가 언제 은행에 왔어요? 저는 그때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분 도용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까요? 도장과 신분증은 집에 있었는데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전에 없던 새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이 가방 어때요? 백화점에서 사는 건데 진짜 예쁘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에이, 그런 비싼 거 왜 사? 돈이 어디 있다고.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엔 우리 돈이잖아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며느리였던 겁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하려고. 에이, 설마요.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 있겠어요?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배신감이 든 건지 감정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반찬 배달하며 모은 제 명예, 제 신용을 며느리가 함부로 쓴 겁니다. 그것도 아들이 알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저는 대체 뭘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일까?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어요. 무시당해도 작은 방으로 쫓겨나도 병원에 혼자 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범죄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며느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우리 돈이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대출 사기를 알게 된 뒤로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날 밤 대화가 떠올랐어요.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신고하면 며느리가 처벌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나? 민준이는요? 가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작은 방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복도 어둠 속에 서서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우리만 살면 훨씬 편할 것 같지 않아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밤이라 또렷하게 들렸어요. 뭐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생활 정말 편할 텐데요. 집안일도 어차피 제가 다 하는 것 같고 눈치 보이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만 없으면 며느리가 저를 없애고 싶어 한다는 말을 직접 듣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만데. 아들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 편을 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즘 좋은 데 많대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근데 엄마가 가실까? 이 집이 엄마 명의인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잘 설득해야죠.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우리 거 되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돌아가시면.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들으면 어떡하려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지만
며느리를 제대로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킬까봐 조심하라는 뜻이었어요.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근데 진짜 요양원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민준이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넘게 반찬 배달하며 혼자 아들 키우고 학비 대주고 결혼자금 대주고 이 집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아니,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울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이 작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달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그날 밤의 달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없애고 싶어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은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마음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난 뒤로 저는 집안에서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을 아꼈고 눈치를 더 보게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금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거 알지? 할아버지 댁도 가고 바다도 보고.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와, 진짜요? 제주도요? 응, 졸업기념으로 가족여행 가는 거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여행.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족여행이라면 당연히 저도 포함되는 거겠죠. 저도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저도 준비해야겠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어머니도요?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습니다. 응, 가족여행이라며. 나도 가족이잖아. 아니, 어머니. 이건 우리 식구끼리 가는 거예요. 민준이 졸업기념으로 조용히 다녀오려고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그 말은 제가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래도 나도.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아니잖아요. 눈치 없이 끼지 좀 마세요. 가족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쩡쩡 울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민준이한테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면 뭐라도 말해주겠죠. 엄마도 가족이라고 함께 가자고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아들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잠깐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제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끼리. 그 말 속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만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며느리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제주도 가서 뭐 하시려고요? 불편하실 텐데. 그냥 집에 계세요. 무릎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0년을 반찬 배달하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아들 키우고 며느리 받아들이고 손자 봐주고 집안일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족이 아니랍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예쁜 노을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짐 취급당하고 투명인간처럼 살 수는 없다고요. 제가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밥하던 일, 작은 방으로 쫓겨난 일, 병원에 혼자 간 일, 대출 사기당한 일, 요양원 보내려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가족여행에서 배제당한 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뭔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인천 상가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이었어요. 300만 원씩 매달 들어오는 돈. 그리고 제 예금 통장. 18억이 들어있는 통장. 이 돈들은 가족이 모릅니다. 제가 혼자 모은 거니까요. 며느리는 이 돈이 있는 줄도 몰라요. 저를 가난한 시어머니로만 생각하고 있죠.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집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큰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고 아들은 차 키를 들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짐을 실었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가방에 넣으면서 할아버지 집 간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작은 방 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거기에 저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인사 한마디 없이 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9시쯤 됐을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가족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신발 신어. 늦겠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한테 인사 안 하고 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혹시 제 방문을 두드릴까, 잠깐이라도 인사라도 할까 싶었습니다. 에이, 자고 계실 텐데 뭐. 그냥 가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그 소리가 제 귓가에서 계속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아주 길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한 이름을 찾았어요. 경희.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30년 넘게 반찬 배달을 같이 했던 친구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키울 때도 힘들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야, 나야. 영숙이. 어머, 영숙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경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경희야, 나 이제 못 살겠어. 그 한마디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경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쫓겨난 일, 병원에 혼자 간 일, 대출 사기당한 일, 요양원 보내려던 이야기, 그리고 어제 가족 여행에서 배제당한 일까지 하나하나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영수가 그런 데서 왜 살았어? 당장 나와. 그게 무슨 가족이야? 나도 알아. 근데 어디로 가? 이 집이 내 집인데. 그 집 내 명의잖아. 팔아버려. 당장. 경희의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팔아버리라니. 30년을 모아서 산 집인데 그 집을 팔라는 겁니다. 집을 팔면 어디 살아? 제가 물었어요. 경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든 살지. 그래도 그 집보다는 낫지 않겠어? 영수가 너 지금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 집에 갇혀서 가족한테 이용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경희야, 나 집 팔까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내가 부동산 아는 데 있어. 전화번호 줄게. 당장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집을 팔아야 할까?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아들을 키운 곳이고 제 삶의 전부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경희가 보낸 부동산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행복부동산입니다. 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금매로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어요. 전화 너머 부동산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트인가요? 노원구 30평 아파트입니다. 얼마에 팔릴까요? 시세 확인해 봐야겠지만 금매면 1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10억? 그 돈이면 어디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자. 가족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제주도에 있는 동안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행복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보이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앉으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서류였습니다. 노원구 30평이면 요즘 시세가 좋아요. 금매라고 하셨죠? 네, 빨리 팔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의가 고객님 단독으로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10억에 내놓으면 한 달 안에 나갈 거예요. 한 달. 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계약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강릉 쪽에 괜찮은 집 없을까요? 단독주택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릉이요? 거기 가실 거예요? 네, 바다 보면서 살고 싶어서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 쪽인데 바다까지 걸어서 10분 거리고요. 단독주택에 마당도 있어요. 사진 속 집은 아담했습니다. 하얀색 담장에 작은 마당,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사진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예요? 4억 5천이요. 현금으로 가능하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억 5천. 제게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척했어요. 현금이요. 글쎄요. 제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대출도 가능하긴 한데 나이 때문에 한도가 낮을 수 있어요. 대출.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받았던 그 대출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대출은 싫어요. 그럼 현금으로 하시려면.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현금 가능한데요. 그 순간 직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4억 5천 전액 현금으로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 네.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보러 가실래요? 오늘 당장 갈 수 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오늘 당장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산이 보이고 조금 더 가니 바다가 보였어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주문진이라는 동네였어요. 작은 골목길을 지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하얀 담장에 작은 대문, 마당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나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 들어오시고 뭐해요? 집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환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도 넓고 방도 2개나 있었어요. 이 집에서 20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딸네 집으로 가야 해서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집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부엌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새로 수리한 것 같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졌어요. 마음에 드세요?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아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어머, 진짜요? 고맙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오실래요? 가능하면 빨리요. 2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야 좋죠. 짐 다 빼놓고 기다릴게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서명을 했어요.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잔금은 2주일 뒤에 주기로 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10억, 인천 상가 월세 300, 예금 18억. 제 머릿속으로 숫자가 지나갔어요. 나만 알고 있는 내 재산은 40억이지. 가족은 제가 가난한 시어머니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반찬 배달로 근근히 살아온 할머니. 무시해도 되는 사람.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남편이 제게 남긴 유산이 있었습니다. 인천 상가였어요. 남편은 젊을 때 부동산에 투자했고 그게 지금은 12억짜리 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가에서 매달 3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30년을 모으니 18억이 됐어요. 아파트까지 합치면 총 자산 40억.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아들도 몰랐어요. 제가 일부러 숨긴 겁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예금 통장과 상가 월세 통장. 두 통장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희가 무시한 시어머니가 40억 자산가였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집 안짐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렸습니다. 제 옷과 살림살이만 박스에 담았어요. 큰 박스가 거실에 쌓여갔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박스가 쌓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저 박스 10개로 정리되는구나. 부동산 직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다고 당장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계약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안에 비우시면 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한 달.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던 아들이 거실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거실 한가득 쌓인 박스를 본 겁니다. 이게 뭐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오다가 박스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짐 싸는 중이야.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짐을 왜 싸? 어디 가시게? 응, 나갈 거야. 어디로요? 며느리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릉이야. 거기 집 샀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며느리 입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샀다고요? 무슨 돈으로요? 내 돈으로.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 있어. 충분히.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빨개지더니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이 집은 어떡하고요? 이 집? 저는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집 팔았어. 내일 잔금 들어와. 뭐라고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뒤로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정신 차려. 이 집이 엄마 명의라고 해서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동의도 없이. 동의? 제가 아들 말을 끊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 너희 이름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럼 우린 어디 살라고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강릉으로 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주도 여행 때 어머니 못 모시고 간 거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계약 다 끝났어. 취소하세요. 계약 취소하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잔금 날짜도 잡았어. 한 달 뒤에는 새 주인이 들어와.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어떡하라고.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와 아들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방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저 하늘 너머 강릉에는 제가 산 집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 집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엄마가 미쳤어요. 그러게, 도대체 무슨 돈으로 집을 샀대? 두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눈에 선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다투는 소리가 밤새도록 계속됐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며느리가 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뜬 거였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 소파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처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앉아. 제가 식탁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야기 좀 할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집 팔 거야? 진짜로? 응, 이미 계약했어. 한 달 뒤면 새 주인이 들어와. 제 대답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 가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대출 내역서였어요. 그걸 식탁 위에 탁 하고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출?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3천만 원 대출? 이게 뭐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도장 가져다 대출받은 거 알고 있어. 내 신분증 사본도 가져갔지. 은행에 확인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 엄마 도장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어? 정말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미안해요. 그땐 정말 급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엄마 몰래 그런 짓을 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돈 안 준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냉정하게, 차분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대출만 받은 게 아니지. 그 돈으로 명품 가방도 샀고, 옷도 샀고, 백화점에서 돈 펑펑 썼지. 제 말에 며느리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 너희 방에서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 어차피 나중엔 우리 돈이라고 했지?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신분 도용이고 사기야. 엄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고소할 거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고소는 안 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집 비워. 너희 셋 다. 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강릉으로 가. 너희는 알아서 살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 놔. 이제 끝이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와 아들이 뭐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피했고 저도 그들과 마주치는 걸 피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다녀와서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통보한 날짜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박스는 이미 다 쌓여 있었고 저는 강릉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들도 초췌한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방에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가 버린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전셋집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그들이 가족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가족?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제주도 여행에도 안 데려갔잖아.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생활 편할 텐데 그렇게 말했지? 제 말에 두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다 알아.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 통장과 상가 월세 통장. 두 통장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지? 반찬 배달로 근근히 살던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인천에 상가가 있어. 12억짜리. 거기서 매달 3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와. 30년 동안 모았어. 한 푼도 안 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도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예금이 18억이야. 여기 이 통장에. 저는 예금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18억?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이 아파트가 10억. 합치면 40억이지. 40억.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너희가 무시한 시어머니가 40억 자산가였어. 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왜 숨겼냐고?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엄마, 그럼 우리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 집도 팔렸고 내 재산은 너희 몫이 아니야.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우린 어떡해요? 대출도 있고 카드값도 밀렸는데. 며느리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명의로 받은 대출이잖아. 내가 갚아. 며느리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명품 가방 사고 백화점에서 돈 쓰고 그 빚이 전부 며느리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받은 3천만 원 대출도 있었고요. 파산이에요. 완전히 파산이에요.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이제 알았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너희가 누굴 무시했는지. 저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저를 무시하고 짓밟고 이용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해뒀고 오전 10시에 오기로 했어요. 강릉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집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붙잡고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울면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민준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고 직원들이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가야지.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정말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 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나 너의 아들이야. 엄마가 키운 아들이라고.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 내가 키운 아들이 엄마 명의로 대출받는 걸 알고도 모른 척했어?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떼어냈어요. 용서? 너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어머니,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어? 무시하고 작은 방으로 쫓아내고 병원에 혼자 가게 하고 내 도장 훔쳐서 대출받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돌아서서 짐을 챙겼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박스를 나르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가족?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주도 갈 때 뭐라고 했지? 어머니는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가족끼리 간다고 했잖아.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좋아. 가족끼리 살고 싶다며. 이제 진짜 너희끼리 살아. 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이제 가족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원했잖아. 이제 진짜로 나 없이 살아봐.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응, 할머니 이제 가. 언제 다시 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안 와. 할머니는 이제 안 올 거야.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내가 엄마라는 걸 너희가 먼저 잊었어. 이제 와서 엄마 타령하지 마.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이삿짐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타 창밖을 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어요. 기사님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베란다에서 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트럭은 강릉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점점 멀어지는 서울, 점점 가까워지는 바다.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동시에 외로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이니까요. 트럭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서울을 벗어나니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이 도시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반찬 배달하며 돈을 모으고 집을 샀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저 뒤에 남겨지고 있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곧 강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강릉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거리가 한적했어요.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주문진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바다.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바다 앞에 집이었습니다. 트럭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 담장에 작은 집. 마당에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집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집 잘 쓸게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제 짐은 다 뺐어요. 집주인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집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거실, 환한 창문,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들여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스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짐을 다 내리고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빈 거실에 앉았어요. 텅 빈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니 바다가 보였어요.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했는데 정말 가까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다를 향해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 냄새가 났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펼쳐졌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내 인생이 시작된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였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냥 저로 살 수 있는 살. 바다를 보며 서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서 있었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저 이사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반가워요. 저도 여기 3년째 살고 있어요. 옆 동네에 사는데 매일 저녁 여기 산책 나와요. 그러세요? 좋네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요.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그분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 그래요. 저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같이 차라도 한잔할래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친절했어요. 강릉 이곳저곳을 소개해줬고 좋은 식당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분과 이야기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에 불을 켰어요. 박스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그릇을 꺼내고 이불을 펴고 모든 걸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뒀더니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닷바람,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제 인생의 진짜 시작.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살 수 있는 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강릉에서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어요. 바다를 보며 걷는 게 일과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분과도 자주 만났어요. 이름은 순자였습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얘기도 잘 통했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작은 동네라 금방 얼굴을 익히게 됐어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제가 가면 늘 덤을 얹어줬습니다. 어머니, 여기 혼자 사시니까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어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대문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낯익은 차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물뿌리개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보는 아들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엄마.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동산에 물어봤어. 강릉 산다고 하길래. 무슨 일이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마당 의자에 앉았어요. 들어와. 앉아. 아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 처가에서? 응. 갈 데가 없어서 전세집도 못 구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엄청 싫어해. 맨날 뭐라고 해. 내 딸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가, 아니, 내 아내가 대출 때문에 파산 직전이야. 명품 카드값도 밀렸고 생활비 대출도 갚아야 하고. 그건 내 아내 문제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근데 나까지 같이 망하는 것 같아.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장모님한테 눈치 보고.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아. 우리가 할머니 버린 집안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 그 어린 손자가 놀림을 받고 있다니. 친구들이 다 알아. 할머니 집 빼앗고 할머니 쫓아냈다고. 그건 너희가 한 거잖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아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 집에서 사는 거 정말 힘들어. 눈치 보이고 무시당하고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엄마가 우리 집에서 느꼈을 기분을 이제 알겠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돈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필요해. 우리 가족이 필요해.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안 돼? 응. 이미 끝났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침묵했습니다. 바람만 조용히 불었어요. 엄마.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응,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 진짜 후회해.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럼 그걸로 됐어. 후회하면서 살아.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야.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섰어요. 그럼 엄마 건강하게 지내. 너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아들은 마당을 나가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꽃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은 장미가 봉우리를 맺었어요. 저녁이 되어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산책 갈래?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누가 왔더라?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아들이 왔었어. 어머, 아들. 뭐라고 했어? 다시 같이 살자고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순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의 리듬.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영수가. 순자가 불렀습니다. 응? 너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순자의 말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한가? 그런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뭐? 아까 아들한테 한 말이야. 엄마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순자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인생 이제부터야. 72년 살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야. 두 사람은 웃으며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집을 봤습니다. 작은 담장의 하얀 집, 마당에 있는 나무,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내 집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제 집.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냥 저로 살 수 있는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유산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고마워.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온이구나. 평생 처음 느끼는 평온함.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 내일 아침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 72년을 살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참았고 많은 걸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바다를 걷는 꿈이었어요. 혼자 걷고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온했어요.